디지털 기술이 일상의 기본이 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우리는 산업 문명을 넘어 디지털 문명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과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은 빠른 속도로 달라지고 있는데요.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역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으로의 변화가 절실한 시점. 과연 지금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일까요? 특히 인공지능이 인간의 역할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AI의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읽는 힘은 오히려 약해지고 있습니다. 글을 읽어도 뜻을 모르는 신문맹에 빠진 아이들.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을 길러줄 문해력과 독서 교육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더불어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지방대학 육성까지. 대한민국 교육은 지금 수많은 도전과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이는 교육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를 결정짓는 문제. 2016 신년 정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말한다. 우리 교육의 방향을 함께 모색해봅니다. (2016) 신년정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말한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서연아입니다. 옛 성현들은 나라의 중대사를 논할 때 정담을 나눴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은 솥을 뜻하는데요. 왜 하필 솥이었을까요? 이 무거운 솥이 흔들림 없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세 개의 다리, 즉 정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새해 이 대한민국 교육이라는 거대한 솥을 굳건히 받치고 있는 세 개의 다리를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정책을 집행하는 교육부, 중장기 비전을 그리는 국가교육위원회, 그리고 이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교육위원회입니다. 이 세 축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정족지세의 지혜로 흔들리지 않는 교육의 해법을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2016 신년정담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교육을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세 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육 현장의 변화를 직접 이끄는 교육부 최교진 장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이 교육의 100년지 대계를 설계하면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차정희 위원장 함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 정책을 입법과 제도로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시는 국회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 함께하셨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새해가 되면 모두가 또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선에 다시 서게 되는데요. 사실 올 한 해 우리 교육이 굉장히 많은 과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에 어떤 변화를 기대하시는지 세 분 말씀을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최교진 장관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26년에 우리 교육은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기본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에 서 있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급격히 바뀌고 있을 때 그럴수록 교육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근본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지요. 그래서 제가 올해 기대하고 있는 변화는 학교가 다시 교육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교사와 학생이 행복하게 가르치고 즐겁게 배우는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행복한 교육이라는 기대를 밝혀주셨는데요. 차정인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강국을 넘어서 세계의 중심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유초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개혁 방안을 하나하나 수립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해이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은 국가교육위원회로서는 이른바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그야말로 교육 선진국의 비전을 세우는 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 선진국의 비전을 그리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호 위원장님께서는 어떠십니까? AI 시대를 맞이해서 교육 대전환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AI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지금의 교육 목표와 방법을 재조정하는 교육의 대전환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입시 위주의 서열화 교육, 과도한 사교육 경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교육의 고질병을 치유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신년 정담 자리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기대와 바람을 안고 우리 교육의 비전을 차근차근 논의해 볼 텐데요. 먼저 2026년 이 교육 정책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저희 EBS 취재 기자가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026년 올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는 해입니다. 이 교육 현장 역시 대전환의 시험대에 섰는데요. 이 균형과 기본을 목표로 제시된 6대 국정과제를 통해 올해 교육 정책을 관통할 핵심 키워드를 짚어봤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입니다. 이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미래 산업을 이끌 인재를 빠르게 키우겠다는 건데요. 핵심은 속도입니다. 기존 10년 이상이 걸리던 박사 양성 과정을 최단 5년 반으로 줄이는 패스트 트랙을 도입합니다. AI 대전환, 이른바 AX 연구 강화를 위해 대학 융합 연구에도 42억 원을 투입합니다. 초중등 교육도 달라집니다. 실무 인력을 육성하는 마이스터 7곳, 특성화고 100곳의 AI 교육 역량을 높이고 학과 체계를 AI 중심으로 재편합니다. 일반 학교에서도 AI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자료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 자율권을 넓히겠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더해 AI 시대에 더 중요해질 인간 고유의 역량, 문해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독서, 시민교육도 함께 강화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지역입니다. 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특히 강조된 부분인데요. 대학, 그중에서도 거점 국립대를 집중 지원해서 이 지역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4조 원, 파격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거점 국립대 9곳의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인데요. 이와 함께 5극 3특으로 대표되는 지역 균형 발전 전략과 맞물려 지역의 전략 산업과 대학을 연결해 특성화하는 정책도 속도를 냅니다. 우수 교원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 대학 학과 설치에도 속도를 내서 대학을 지역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청사진입니다. 오는 9월 공개될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 계획 얘기인데요. 2028년부터 2037년까지 적용될 이 계획에는 이 과도한 입시 경쟁 해소를 위한 대입제도와 학벌 구조 개선안이 담길 걸로 보입니다. 이 교육과정과 대입제도 전반이 손질될 가능성이 큰데요. 특히 시행 30년을 맞은 수능과 내신 평가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국정 운영이 가속화되는 2026년, 교육이 사회 변화의 발판이 될 수 있을지 그 방향과 실행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2026년 이 교육 정책의 주요 키워드를 짚어봤는데요.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현안들 속에서 올 한 해 이 대한민국 교육을 가장 뜨겁게 달굴 핵심 키워드는 또 뭐가 있을지 한번 세 분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최교진 장관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모두를 위한 AI 교육을 꼽고 싶습니다.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의 발전은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사회 전반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AI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두를 위한 AI 교육, 전 세계적인 화두이기도 하죠. 그러면 차정희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키워드 꼽으시겠습니까? 네, 저는 올해 학습 역량 향상, 그다음에 전인적 성장이라고 하는 우리 교육의 목적에 충실한 그런 교육을 지금 키워드로 꼽고 싶습니다. 극심한 대입 경쟁 교육 체제 때문에 어느새 교육의 목적이 한 인간의 전인적 성장이어야 하는데 사회적 획득 수단으로 변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 선진국과는 많이 동떨어진 모습이죠. 그래서 오래된 과제이고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전인적인 성장을 되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영호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다시 기본으로 교육의 정석, 독서를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교육의 기본은 읽고 보고 쓸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책을 많이 안 읽고 사실 휴대폰만 보고 있죠. 사실 그 AI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독서를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학교가 독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공교육도 되살리고 또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을 통해서 AI 시대를 잘 준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서 교육이 필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세 분의 키워드를 들어보니까 2026년 우리 교육의 큰 방향이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마주한 가장 뜨거운 주제, 먼저 AI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최교진 장관님,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 교육 시스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네. AI 대전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AI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AI에 대한 개념의 이해부터 AI 윤리와 도구적 활용 같은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겠죠. 또 AI를 단순히 도구로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질문하고 판단하면서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비판적 사고력과 질문하는 힘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교육이 강조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 AI 자체에 대한 교육과 함께 학교 현장에서 AI를 활용해서 교수 학습 방식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그런데 AI 인재라고 해서 단순히 뭐 기술만 잘 쓰는 인재를 말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차종인 위원장님,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AI 시대에 갖춰야 될 진짜 미래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AI 시대의 인재상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금 AI 시대는 인간에게 많은 가능성을 대주지만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답을 찾기 위해서 생각하고 궁리하는 시간이 생략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더 중요해지는 것은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힘, 이것은 각 개인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결심하는 의지, 타인과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공감과 책임의 태도, 또 자기 삶의 온전한 주체가 되어서 과학기술을 도구로 삼고 인식을 확충하고 공동체를 향한 선한 의지를 갖춘 인격체. 이것이 이제 우리 공교육이 목표하는 미래 시대의 인재상입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결국 AI 시대 인재는 오히려 인간다운 본질을 가장 충실하게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인재상을 잘 구현하려면 김영호 위원장님, 좀 교육 정책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그 AI 시대 교육 정책은 이제 기술이 아니라 이 교육 자체가 사람을 향해서 진행돼야 되거든요. 우리 인간이 AI를 잘 활용해서 인류에게 도움을 주느냐, 아니면 AI가 인류를 지배하느냐, 아주 매우 심각한 문제로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 AI 시대에서 문해력, 창의력, 사고력을 키우는 것만이 AI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중심의 사고와 인간 본인의 가치에 집중하지 않으면 자칫 AI한테 지배받는 시대에 살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미래 세대를 이제 국가가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네. 생각하는 힘을 키우지 않으면 AI의 지배받는 생활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장관님, 지금 우리 학교 현장은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을까요? 교육부는 지역에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AI 중점 학교, 그리고 AI 교육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선생님들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AI 교육 콘텐츠를 보급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뭐 중점 학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실험도 해보시고 또 변화를 선도하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이 말씀하신 AI 중점 학교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AI, 인공지능 시대. 이제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미래를 주도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인재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미래 인재를 키워야 할까요? 성큼 다가온 인공지능 시대가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묻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를 찾았습니다. 미래 인재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특별한 수업 현장.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이전의 시간에 배웠던 엔트리에다가 오늘 여기 처음 보는 아주 귀여운 작은 로봇, 이 이름이 혹시 아는 사람? 햄스터 로봇. 맞아. 햄스터 로봇이야. 작은 물건의 정체, 바로 로봇이라는데요. 수업의 핵심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햄스터 로봇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오늘 주제인 코딩으로 불편한, 우리 사회적으로 조금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인공지능 로봇을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거야. 기존에 우리 배웠던 인공지능 그 엔트리 있는 블럭을 이용을 해서 활용해 볼 거니까 한번 잘 따라와 주세요. 어렵지 않을 거야. 본격적인 프로그래밍 시간. 화면 속 명령어 블록을 하나하나 신중하게 입력해 나갑니다. 사뭇 진지한 표정의 아이들. 도대체 어떤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저는 코딩을 하는 건데 음성 인식으로 이제 얘가 로봇이 알아듣게 하는 거죠. 아하, 음성인식 로봇을 만들고 있었군요. 과연 내 목소리에 로봇이 반응할까요? 기대 반, 걱정 반. 떨리는 마음으로 명령어를 입력해봅니다. 그 순간 햄스터 로봇이 즉각 반응합니다. 직접 짠 코드로 로봇을 움직였다는 사실이 마냥 신기하기만 한데요. 성공의 기쁨에 교실 안이 금세 활기로 가득 찹니다. 물론 모든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연결이 제대로 안 된 거야. 너무 끊겼네. 근데 이거 연결이 자꾸 끊겨요. 자주 끊겨. 됐지? 그지? 하지만 막히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차근차근 원인을 찾아보는데요.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며 아이들은 AI와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과연 학생들은 이 수업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처음에는 인공지능에 대해 별 관심 없었는데 수업을 들어보고 나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좀 더 흥미가 생겼고 수업도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인공지능 첫 시간에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을 이제 한 단어로 표현해 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럴 때 애들이 인공지능 무섭다, 정말 그런 그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거 되게 쉬운 거네, 인공지능 쉽게 활용할 수 있어, 인공지능 이용하면은 내가 할 수 없었던 뭔가 어려웠던 거, 새로웠던 걸 할 수가 있어 라고 그런 긍정적 면으로 이제 인식이 바뀐 걸 보면서 그래도 인공지능 수업을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AI 중점학교로 지정된 이 학교는 정규 수업은 물론 동아리 활동까지 연계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공지능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과 후 수업도 진행돼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AI 수업 경험은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처음에는 여기 중학교 입학했을 때 AI가 조금 다른 과목보다 재미없다 생각했지만 막상 AI를 해보니 많은 프로그램을 해서 엄청 인상 깊은 과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더 어떻게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요즘에 이제 챗GPT나 그런 생성형 AI가 이제 우리 삶에 점점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미래에서도 인공지능의 그 비중은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들이 좀 더 복잡해지고 해결하기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문제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미래에는 매우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과 중에 인공지능 교육이 그런 거에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되고요. AI라는 새로운 언어로 세상을 읽고 소통하는 법을 배워가는 아이들.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스스로 질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기르며 미래를 향한 소중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규진 장관님, 저희가 이 화면을 보니까요, 네. 선생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뭐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건 결국 선생님일 수밖에 없는데 혹시 교육부에서는 이 선생님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의 핵심은 결국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새로운 기술을 수업에 자연스럽게 녹일 수 있도록 수준별, 주제별로 AI 연수를 통해서 담당 선생님들의 역량을 대폭 끌어올리는 게 우리 교육부의 계획입니다. 또 AI 중점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들끼리 수업 사례나 노하우를 함께 나누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지역 학습 공동체도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AI 교육이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데는 뭐 누구나 공감을 할 텐데 또 지역마다 또 학교마다 여건이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격차가 또 자칫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김영호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AI 교육만큼은 어떤 지역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공정한 AI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다만 도서상관이나 장애인들이나 또 다문화 학생들에게는 그래도 AI 교육이 좀 소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그리고 AI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교육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그런 아이들에게 AI 교육이 조금이라도 소홀하지 않도록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교육부에서 잘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예산 문제인데요. 예산은 디지털 특교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 놓았고요.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와 문해력 향상을 위해 독서교육 지원 사업에도 새롭게 예산을 배정했는데 다 우리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처럼 AI 기술이 뭐 잘만 쓰이면 또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AI를 적절히 활용하면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그 유형이나 특성에 맞춘 그런 학습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는 느린 학습자에게는 수준에 맞는 맞춤형 보정 학습을 지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는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학습을 또 제공하고 또 외국에서 온 이주 배경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을 돕는 것처럼 모든 학생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게 AI를 활용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이 될 수 있게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면서 따뜻하게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네, 정말 이 AI 시대 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굉장히 새롭고 거대한 변화인데요. 우리 국가교육위원회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지난해 11월이죠. AI 시대 교육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셨는데 뭐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서 국교위 차원에서 그리고 계시는 장기적인 비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AI 시대가 가져온 세계사적 전환기거든요. 그래서 이때의 교육 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프랑스 나폴레옹의 그랑제꼴이라든지 그다음 미국의 주립대학 제도에서 보듯이 역사의 전환기에 새로운 교육 체제를 세워서 교육계획의 성공한 자가 역사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세계의 중심적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특히 교육에서 넓고 후진적인 것들과는 결별을 해야 됩니다. 창의적인 도전을 하는 인재, 또 세계적인 시야를 가진 인재,
교양과 품성을 갖춘 세계 지도자급의 인재들을 한국이 길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계의 중심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큰 비전을 가지고 한번 논의를 잘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정책이나 비전도 결국은 예산과 법이 있어야 실현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영우 위원장님, 국회에서 준비 중이신 어떤 지원책이 있을까요? 네, 우리 AI에 대한 지원은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뭐 전폭적으로 할 생각이고, 특히 최교진 장관님, 차정인 위원장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우리 국회가 예산과 법안을 잘 뒷받침할 생각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든든하네요. 네, 특히 그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3,300억 정도 예산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AI 인재 양성 예산에만 한 1,300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아마 국가로 볼 때는 엄청난 예산이 AI에 투입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AI 인재 양성만 이 정도 투자하는데, 이게 아마 지난해에 비해서는 6배 이상의 예산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AI 인재 양성은 단기간에 이제 이루어지진 않을 텐데요. AI 3대 강국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들으니까 또 마음이 든든해지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론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도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이 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가짜 뉴스, 딥페이크, 뭐 저작권 분쟁 이런 문제들도 생기고요. 피해자, 가해자 모두 10대 청소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교육에서도 갈수록 할 역할이 많아질 것 같은데, 차정희 위원장님, 이런 AI 시대의 부작용을 줄이려면 또 우리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AI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동시에 AI 시대에 필요한 시민성, 윤리성, 그것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근본적으로는 학교에서 그야말로 전인교육, 민주시민교육을 잘하면 단번에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예, 이것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것이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가르쳐서 AI 시대에는 배워서 졸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AI 시대에 더 중요해지는 전인 교육 그리고 시민성 교육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최교진 장관님,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저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요. 그래서 공교육에서의 AI 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AI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무엇보다도 사람다움, 인간다움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기술을 책임감 있게 활용하고 바람직한 디지털 윤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우리 교육부가, 학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결국은 이 디지털 시민성이라는 것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하나의 큰 나무에서 뻗어나온 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AI 시대이든 아니든지 간에 공동체 안에서 옳고 그른 걸 분별하고 또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 이걸 배우는 게 교육의 영원한 숙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정희 위원장님, 이 국교위에서 이런 이 본질적인 과제를 위해서 민주시민교육특별위원회 두신 걸로 아는데, 이건 어떤 취지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네, 민주시민교육은 그 자체가 전인교육이고 인성교육이죠. 그리고 또 사회통합을 위해서 필수적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성과 기준에 대한 국가 공동체 차원의 큰 합의를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선생님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나눠볼수록 AI 시대에는 역설적으로 또 스스로 생각하는 힘, 인문학적 소양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영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AI를 잘 활용하는 방법은 AI로부터 좋은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좋은 질문을 하려면 맥락을 잘 파악해야겠죠. 그래서 그 맥락을 파악하고 통찰력과 비판적 사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필요한데, 이런 이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독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교육을 통해서 독서 교육을 더 확대하면 결국 사교육비도 줄이면서 AI 시대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방금 이 김영호 위원장님께서 문해력과 독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연결이 되네요. 바로 독서 교육입니다. 저희 EBS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루기도 했는데요. 요즘 아이들 짧고 자극적인 숏폼에는 익숙한데 이 줄글은 읽기 너무나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책 읽으라 강요한다고 될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떤 해법이 있겠습니까? 네, 독서가 평생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요. 유아, 어린이, 청소년으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독서 교육이 공교육 과정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야 하거든요. 얼마 전 서울의 광송중학교를 다녀왔는데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 김영호 위원장님께서 직접 다녀오신 그 현장 어떤 모습이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그 생생한 풍경을 화면에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문해력 회복을 위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서울시 교육청에서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독서 그리고 AI를 융합하는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과학이랑 책, 독서 어울리나요? 바로 교과 공부와 독서를 하나로 합친 융합한 수업. 독서 융합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화성 온도와 낮의 온도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동덕쟁이라고 했습니다. 딱딱한 과학적 사실도 책 속 이야기로 만나니 훨씬 흥미롭게 다가오는데요. 몰입도 최고! 새로운 수업 방식에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AI 도구까지 활용해 이야기를 재구성해보는 시간. 학생들은 이 수업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독서와 AI를 같이 융합한다는 점이 되게 신기했고요. 제가 생텍쥐페리처럼 이 작가가 되어 이 소설을 다시 써본다는 느낌이 흥미로웠습니다. 독서로 융합해서 교육을 이제 받을 때는 책을 통해서 이제 직접 과학 이론과 맞물려서 동화 이제 책 안에서도 이제 과학 개념을 서술하면서 이제 책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고 기억에 더 잘 남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의 모델은 저희가 추구하는 것이 단순하게 독서를 따로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업의 연계선상 속에서 수업의 시간에 배웠던 어떤 핵심적인 개념들을 독서를 통해서 더 심화시키고 또 확장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삶의 문제로 전이하고 적용하는 이런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결코 이게 독서가 따로 노는 게 아니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그런 걸 프로그램을 지금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이날은 국회와 교육청, 학교가 머리를 맞대고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독서 교육의 청사진을 그리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오늘 이곳 광성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독서의 힘과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AI 시대를 맞아 미래 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고민해왔습니다. 그 고민의 답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AI 시대 교육에 대전한 독서 국가로 가는 길입니다. 미래 인재를 키우는 가장 확실한 투자, 독서. 문해력 및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은 독서, 토론, 인문학 교육 2030 추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미래를 여는 독서 교육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독서는 AI의 파도 속을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삶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해줄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이 되어줄 텐데요. 책을 통해 스스로 길을 찾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아이들의 미래를 힘차게 응원합니다.
네, 김영호 위원장님이 학교 정말 이 모든 수업을 독서로 연결하는 굉장히 인상적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혁신적인 수업이 일부에 머물지 않고 이렇게 더 확산이 되려면 또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독서 국가라는 또 아주 강력한 화두를 던지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죠? 네, 저의 이제 독서 국가 구상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교육의 현실로 이제 만들어낼 생각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전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두 가지 방향성인데요. 첫째는 교육부와 17개 교육청이 주도하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독서 교육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자체가 중심으로 해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독서 과정, 독서 마을, 독서 도시, 근데 이것이 모아지면 독서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네, 독서 교육이 우리 교육의 어떤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독서 습관이 그렇게 금방 완성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차정희 위원장님, 또 이 국가교육위원회가 우리 교육의 10년, 20년 대계를 설계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학교 교육 과정에서 독서의 위상을 어떻게 정립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먼저 국회 교육위원장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독서 습관을 들이기 위한 것을 국가 차원의 독서 정책으로 이렇게 주창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이고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책을 제안을 지지하는 뜻에서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은 어린이가 책 읽기의 즐거움에 빠졌다면은 사실 학업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이 없게 됩니다. 그 학습 습관도 쉽게 들일 수가 있고 공부를 해야겠다는 철이 들고 또 여러 교과에 대한 예력, 문해력은 물론이고요. 쑥쑥 자라게 됩니다. 현행 교육 과정에서도 국어와 또 다양한 교과 학습을 통해서 책 읽기에 흥미를 갖도록 하는 교과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 도서관에서 집에서 책에 빠지던 아이들이 미래의 한국과 세계를 이끌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될 아이들을 넓게 이렇게 우리나라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독서 습관 들이기 정책은 매우 중요한 아주 AI 시대에 적절한 이 시기에 시작을 해야 될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독서는 건너뛸 수 없는 성장 과정이다.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오는데요. 자, 단순히 권장도서 목록만 제공하는 걸 넘어서 실제로 아이들이 책 읽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또 문해력을 끌어올리려면 교육 과정에서의 어떤 연계 수업 모델이라든지 정책적인 지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교육부는 그 학생들의 문해력을 실질적으로 이게 높이기 위해서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읽고 쓰는 기초를 충분히 다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정책의 초점을 우선 두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는 국가 기초학력 지원 포털이 개통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우리 학생들의 기초 문해력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맞춤형 보정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수업과 개별 지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학교 교육에서도 굉장히 체계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독서는 꾸준한 습관이고 또 문화이기 때문에 또 이 학교 담장을 넘어서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지자체라든지 국가 차원의 협력 체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김영호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학교 문을 넘어서야 하죠. 학교와 가정, 또 지역 도서관과 동네 서점이 연결되는 독서 공동체를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지역이 서대문구 가재울이라고 있는데 그 가재울의 서울 시립도서관이 내년에 이제 완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부교육청에 의뢰를 했어요. 이 거점 도서관이 들어오면 인근 학교가 이 거점 도서관과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연동시켜서 아이들의 독서 교육을 권장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그
인근에 학교 3개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 동네에는 여러 가지 뭐 커피숍도 있고 서점이 있는데 거기서도 뭐 커뮤니티나 동호인들, 독서 동호인들이 모여서 차도 마시고 토론을 할 경우에 지자체에서 커피와 다가비 정도를 지원해서 골목 상권도 살리고 독서 환경도 더 이렇게 권장할 수 있는 그런 독서 문화를 지금 저희가 계획 중입니다. 네, 위원장님께서는 이 책 읽는 학교, 마을, 도시로 이어지는 독서국가 비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런 비전이 또 실현이 되려면 지자체 역할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최근에 수원에서 네. 지자체 최초로 독서 도시를 선언했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실제로 수원에는 20여 개의 공공도서관과 300만 권 이상의 장소가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가장 인상적인 거는 수원 시민들이 연간 독서량이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할 정도로 독서 문화가 아주 잘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이제 독서 도시로서의 자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수원을 필두로 앞으로 제 머릿속에는 여러 지자체가 독서도시, 독서마을을 선언함으로써 이 대한민국이 독서의 바람의 열풍으로 한번 뜨겁게 달아오를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정희 위원장님, 이 미래 교육과정 속에서 학교 도서관은 어떤 방향으로 좀 변화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미래의 학교 도서관을 좀 더 비중을 둬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 도서관이 학교의 심장이다. 또 모든 배움이 연결되는 플랫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책에 빠져들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하고 또 자료를 확인하고 친구들과 프로젝트를 기획하기도 하고 이런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과거와 미래와 세상으로 인식과 관심이 확충되는 그런 공간이고 감동받고 정서적으로 연결되고 공감하면서 그야말로 폭풍 성장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또 훌륭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나도 이런 도전심과 포부를 갖게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가 스스로 길을 찾아가기 때문에 정말 선생님들이나 부모들은 걱정할 것이 없게 됩니다. 사실 학교 현장에서는 뭐 도서관도 있고 장소는 갖춰놨는데 아이들을 이끌어줄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목소리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학교 도서관 기능법에 따라서 현재 거의 모든 학교에는 하나의 이제 도서관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매우 아쉽게도 학교의 그 도서관에 사서교사는 전국의 16% 정도밖에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서를 포함해서 전담 인력도 50% 되지 않고 있으니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학교 도서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서교사를 적극적으로 충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도서관 환경 개선과 교사 연수, 독서 중점 학교 등 지속적인 독서 교육을 우리 국회에서 잘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2016 신년 정담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정담, 이번 주제는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열쇠, 지방대학 육성입니다.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학생 수가 급격히 줄면서 많은 대학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학령 인구 급감으로 정원이 줄어드는 건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지만 그 직격탄을 맞은 곳은 다름 아닌 지방대학들입니다. 실제로 지난 15년간의 변화를 보면 수도권 대학의 감소폭은 11.8%에 그친 반면 비수도권은 무려 30%에 달했습니다. 지방대학의 정원이 수도권보다 3배나 더 빠르고 가파르게 줄어들었는데요. 문제는 지방대학의 위기가 곧 지역 전체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것. 청년들이 떠나며 인구가 유출되고 상권이 무너지는 악순환. 대학의 몰락은 지역 경제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학이 없으면 청년도 없고 청년이 사라진 지역에 미래는 없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방대학을 지켜야 하는 상황.
과연 꺼져가는 지방대학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각 지역의 고유한 특색에 맞춰 대학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균형을 이뤄내는 것. 이제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물론 대학 혼자만의 힘으론 어렵습니다. 대학의 담장을 넘어 지역 기업과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얽히는 단단한 협력 생태계가 필수적인데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단순한 학교 살리기를 넘어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우리 지방대학들은 그야말로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장관님, 지금 지방대 위기 수준 실제로도 많이 심각하죠? 네. 다들 그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 말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니라고 느낄 만큼 몇 해 전부터 지역대학의 정원 미달 사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심장 역할을 해온 거점 국립대학교조차도 이런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니까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죠. 이로 인해서 신입생 부족이 대학 재정 악화, 그리고 교육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대학의 경쟁력 하락이라는 악순환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런 흐름은 지역 대학 전반에 대한 근본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이 차정인 위원장님께서는 부산대 총장 지내셨기 때문에 이런 위기의 최전선에서 직접 역할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방대의 위기가 결국 지역 소멸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지금 지역은 저출생과 수도권 쏠림이라는 이중 구조 속에 있습니다.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이 성공하면 그 진행을 늦출 수가 있겠고요. 종합적으로 더 크게 성공한다면 진행을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의 침체와 소멸에 대응하는 정부의 대책 중에서 지역대학에 주목해야 됩니다. 지역대학은 연구와 인재 양성으로서 지역 산업을 뒷받침하고 청년들이 성장하여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그런 핵심 기능을 합니다. 특히 취업의 난방 한계선이 판교다, 평택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수도권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지역기업에 취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대학이 지역기업의 우수 인재를 양성해서 공급하지 않으면은 지역기업마저도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대학은 그 지역의 어떤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학이 무너지면 그 지역에 더 이상 혈액이 돌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김영호 위원장님, 사실 그동안 지방대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는데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 20년간 정부는 이제 지방대 육성을 위해 수많은 재정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성과는 사실 제한적이었잖아요. 이제 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서 이제 지역 산업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국가 혁신의 거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경쟁력이 곧 지역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이 산학협력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재정 지원의 대상이 아닌 지역 산업의 동반자로 대학을 자발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됩니다. 마침 정부가 또 올해 지방대 육성을 위해서 8천억이나 증액된 또 파격적인 예산을 준비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여건에서 확보된 아주 귀한 예산인데, 자, 이 귀한 예산이 좀 어떻게 쓰여야 지방대 체질 개선을 이끌어낼 수가 있을까요? 이 예산은 지역의 국립대학이나 사립대, 전문대까지 함께 살려야 되겠다. 이런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아주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거점 국립대에는 작년보다 4천억 원을 더 추가로 지원해서 지역대학 모두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핵심 거점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거든요. 거점 국립대에 투자한 재원으로 마련된 자원들은 공동교육, 공동 R&D 같은 협력 과제를 통해서 국가 중심 국립대학이나 사립대학과 함께 공유하도록 해서 투자된 재원이 단기 소모성이 아니라 지방대의 실질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계속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특히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에 지역교육의 중심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네, 그 거점 국립대 학생은 누구든지 다 AI와 글로벌 기본 역량을 탄탄히 갖추고 또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 경험까지 함께 쌓을 수 있게 학부 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5극 3특 성장 엔진 전략 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학부, 대학원, 연구소를 하나의 패키지로 연계하고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연구를 즉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예산만 늘린다고 되는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차정 위원장님, 그렇다면 이 거점 국립대가 실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성장 엔진이 되려면 어떤 식으로 또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거점 국립대들은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의 중심적 역할도 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 대학들과의 동반 성장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대학들의 책임이 매우 커졌습니다. 지금 거점 국립대학 총장님들이 대학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발전 계획을 지금 짜야 됩니다. 대학은 최소한 5 내지 10년을 일관된 발전 전략을 이어가면서 교육과 연구, 학생 입학과 취업, 신진 학자의 영입 등이 선순환되고 또 성과를 축적해가면서 매우 장기적인 발전 사이클을 그리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이 아닌 단기 성과 지표를 요구하면 좀 실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대학의 발전 계획 수립에서는 좀 더 자율성을 주는 것도 좋겠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거점 국립대 역할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사실 지역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중소규모의 대학들, 이 대학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또 지역의 실핏줄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자, 최교진 장관님, 이런 중소규모 대학들은 앞으로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해 가야 될까요? 그 지방에 그야말로 좀 실핏줄 같은 어쩌면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소중한 역할을 해야 하는 지방 대학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그 각각 대학의 자원과 여건 그리고 지역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스스로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집중하면서 특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특성화대학을 추가로 지정해서 필요한 재정도 지원하고 대학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특례를 통해서 과감하게 개선해서 대학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순탄하게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지원이 또 일부 대학에만 집중되다 보면 정부의 재정에 따라서 어떤 빈익빈 부익부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기회는 공정해야 하지만 이제 성과에 따른 차등지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대학이 잘하더라도 이 사학의 어떤 학원의 이사장들이 여러 가지 비리나 부정을 일으켰을 경우에는 교육부가 아주 면밀히 검토하고 진단해서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최근에도 우리 사학의 여러 가지 비리와 또 이사장의 배임,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사학 비리 청문회를 지금 추진을 검토 중이고요. 아마 교육부에서도 그런 사학에 대한 특별한 관리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위기는 현실이지만 변화를 향한 움직임 또한 굉장히 치열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의 담장을 허물고 지역도 함께 살리려면 앞으로 어떤 생존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특성화인데요. 지역의 첨단 기업과 대기업을 기술 연구와 인재 양성으로 튼튼하게 뒷받침하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는데, 특히 이번에 특별한 지원을 받는 거점 군입대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 대학들의 교수 요원을 배출하고 졸업생을 대학원생으로 받고 시설과 기자재를 공동 사용하고 공동 연구를 하면서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의 중심적 역할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네. 정말 지역 균형 발전이 뭐 1순위 국정과제인 만큼 네. 올해 실현이 되는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또 지방대학 육성 정책 아무리 설계를 잘 해놓아도 결국은 또 안정적인 예산 문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장님, 혹시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도 있으십니까? 네, 26년 교육부 예산을 잘 지켜보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 육성에 매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등 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도 5년을 더 연장했고요.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만으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대학들이 1년 단위 예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5년, 10년 단위의 장기 혁신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교외 안정적 재정 공급망이 필요합니다. 교육부와 협의해서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아무리 이렇게 정부에서 열심히 지역 대학을 지원하고 혁신하려는 노력을 해도 결국 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마음속에 일단 대학은 인서울을 하고 보자, 이런 뿌리 깊은 어떤 학벌주의, 이것이 조금 완화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정책의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예,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이 한 줄 세우기, 이 학벌주의 그리고 대입과 연계되어 있는 이런 관행들을 끊기 위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희망적인 소식을 하나 좀 먼저 전하고 싶은데요. 새벽두기 때문에 이미 학벌주의는 취업에서는 많이 퇴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한 교육운동단체가 조사한 것인데 대기업과 공기업, 금융권, IT기업, 외국계 기업의 채용 전반에 대해서 통계 자료뿐만 아니라 채용 담당자 또 취업 당사자들과의 심층 면담까지 마친 아주 방대한 신뢰할 만한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주요 기업들이 신규 직원을 뽑을 때 이미 출신 대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성을 포함한 직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하는 등으로 그 평가 방법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모두 앞서가는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용 문화가 빠른 속도로 확산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신 대학이 직장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과 직무 역량이 보장하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의 인식과는 크게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박차를 가하면은 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그렇게 무망한 일은 아니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긴 변화를 아직은 체감하기 어렵고 당장의 불안, 이런 것들에 얽매이다 보니까 사교육의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 사교육비가 정말 해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결국 이 불안감, 입시 경쟁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일 겁니다. 자, 이 사교육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교육비 지출이 희망을 건 투자가 아니라 불안감에서 하는 투자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참 급선무이고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리 늦어도 최소한 지금 초등 저학년 정도부터는 전혀 다른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대학 입시 제도도 고교 교육과정 정상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방향입니다. 그리고 고교 교육이 학습 역량, 특히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모든 것을 우리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고교교육특별위원회가 있고 대입제도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이제 연석회의도 할 것이고요. 그 폭넓게 이렇게 교차 점검까지 하면서 이렇게 논의해 나가고 있고 이 모든 것을 10년 단위 국가교육계획서에 담을 것이고 또 아주 좋은 우수한 정책이 나오면은 이제 교육부와 협의해 가면서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올해 지향해야 할 곳은 조금 더 온기가 있는 따뜻한 학교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조금 더 희망찬 미래를 그려보고 싶습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이 교육 3주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교육 공동체,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예, 학교는 이제 교사와 학생 간의 그 사랑과 존경이 오고 가는 공간이죠. 학생들 간에는 우정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인데 지금은 우정을 키우기도 어려워지는 공간이 되고 있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전제가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모든 학생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그래서 학교 공동체 회복 특위의 정책 제안을 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교사와 학부모는 오직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긴밀한 협력 관계가 되어야 된다. 네, K교육으로 가기 위한 길, 김영호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네, 우리 학교는 선생님들은 아이를 가르치면서 보람을 느끼고 또 아이들은 그런 선생님을 통해서 행복함을 느끼고 또 쾌적한 환경에서 뛰어놀고 학습권이 보장되는 그런 학교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이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선생님들의 교권 보호 문제인데요. 사실 지난해 우리 교권보호사법이 이제 국회에서 마련됐습니다. 그 교권사법이 이제 교육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거고요. 또 반면에 학생 인권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교권 회복 또 학생 인권이 잘 따뜻한 공동체로 발전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법과 제도로 잘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행복하고 희망이 있는 교육, 장관님께서 교육감 시절부터 늘 강조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어떤 그림 그리고 말씀하신 것 결국 뭐 어렵게 얘기할 게 아니고 학교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선생님은 행복하고 당당하게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으로부터 배움을 하면서 아주 즐겁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학부모님은 그걸 바라보면서 믿을 수 있고 행복한 그렇게 모두가 행복한 교육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두 분께서 해주신 건데요. 우리 교육부는 선생님들, 학생, 학부모님이 함께 만들어내는 우수한 협력 사례를 지속적으로 찾아서 널리 알리는 일을 통해서 다른 모든 학교에서도 이걸 참고하고 또 우리 학교에 맞게 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대한민국의 학교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가 신뢰하는 그런 문화가 이렇게 넘치는 그런 일상이 학교의 일상이 되는 모두가 행복한 교육 공동체 이걸 차근차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희망은 소통과 협력에서 시작이 되죠.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는 또 이 국가교육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아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그리고 또 지금 그리고 있는 교육의 장기 비전, 청사진이 어떤 모습일지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데요. 차정희 위원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고요.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 교육 과정을 수립하는
그리고 큰 교육 정책의 변화를 제안하는 그런 기구거든요. 지금 국가교육위원 21분이 계시고 전문위원회 3개, 특별위원회 9개에서 약 200명 이상의 아주 쟁쟁한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요 업무는 핵심 업무는 역시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교육부와 17개 교육청은 그에 따른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100년 대계라고 하고 그런데 지금은 2028년 1월부터 2037년 12월까지 시행할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네, 우리 교육의 10년제 대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설계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잘 완성이 되어야 할 텐데 장관님께서는 어떤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당연히 우리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정말 멋진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가야 될 10년 계획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만들어 주시는 그 정책이 현장에서 정말 제대로 힘있게 추진될 수 있게 국가교육위원회가 마련해 주시는 장기 비전 설정하실 때 그리고 또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교육부가 협력해야 할 일이 있으면 왜냐하면 계획을 세우실 때 현실의 각종 자료가 토대가 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늘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정책이 장기 계획이 나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 시도교육청 그리고 학교에서 그 정책이 의도한 대로 현장에 잘 실현되고 있는지 지원하고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야 되겠죠. 네, 이렇게 교육부에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걸 들어보니 든든한 마음인데요. 김영우 위원장님, 그렇다면 이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립한 이 중장기 계획이 힘을 갖고 가기 위해서 국회에서는 또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한데요. 이미 국가교육위원회 법안을 하나 발의했습니다. 그 법안은 주로 이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중심으로 배심원제를 만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담론과 또 정치적인 노선으로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할 때는 우리 국가교육위원회 배심원을 통해서 그 해법을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입법을 지금 이제 내놓은 상태인데요. 이 문제도 우리 교육부 장관님과 국교위원장님과 논의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결국 국민 눈높이의 교육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분과 머리를 맞대니까 우리 교육에 또 밝은 내일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2026년 병원연은 또 힘차게 달리는 말의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육도 거침없이 도약하길 바라면서 이 현장의 주인공, 국민들의 바람을 들어보겠습니다. 맞벌이인데 굉장히 많은 포션이 아이들 2명의 사교육에 들어가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 남들보다 뒤처지진 않았는가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끝없는 탑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요. 앞으로는 좀 사교육보다는 공교육에서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맞벌이여가지고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보내려고 하니까 되게 막막한 상황인 건 맞거든요. 맞벌이들이 이제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견학 같은 거를 조금 더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쉬는 시간이 5분 정도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돌봄 운동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좀 더 다양한 체육 종목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발표하는 거나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하는 게 조금씩 줄어들어서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는 게 조금 줄어든 게 아쉬워요. 저희가 고등학교를 갔을 때 생활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서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좀 고민입니다. 고교학점제 좀 밀어주기로 하셨으니까 내신 줄 세우기가 좀 사라지고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특성화고 학생이나 저희 같은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현장 실습 기회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전공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직업을 분야를 만날 기회가 생기면 좋지 않을까. 학부모와 학생이 굳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이 지역에서도 충분히 다양한 경험과 진로를 설계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구들이 더 많아져서 체육 시간에 피구도 여자친구끼리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특수교사 정원 확보는 필요함을 넘어서 정말 절실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즐겁고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컸으면 좋겠어요. 백년지 대개인 교육이 또 우리가 정부에서 많이 도움을 줘야 우리 같은 소시민들도 마음 편하게 아버지가 또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더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게 재밌는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이 국민들이 바라는 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그리고 꿈을 꿀 수 있는 공정한 교육 아닐까 싶은데요. 이 자리에 계신 이 세 분, 뜨거운 현장의 목소리에 답할 올 한해 각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장관님과 국회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어렵지만 오래되고 해묵은 교육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교육위원회는 한 발 한 발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교육이 걱정거리가 아닌 국민들의 희망의 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EBS에서 이렇게 좋은 토론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토론회를 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독서 국가인데요. 이 독서 국가가 정치적인 구호를 뛰어넘는 우리 교육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 가정, 독서 마을, 독서 도시, 독서 국가로 이어지는 지자체의 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독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국회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 올 한 해 언제나 현장의 목소리에 이렇게 귀 기울이고 대책을 함께 고민해 주시는 여기 계신 우리 두 분 위원장님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 공동체들과 함께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 정말 달라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2026년도에 꼭 만들고 싶은 염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그리고 국회 교육위원회라는 이 대한민국 교육의 새 기둥과 함께 정말 뜨겁고 진솔한 정담을 나눴습니다. 이 세 분께서도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 교육이라는 솥을 아주 굳건하게 지탱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교육 행정과 입법 그리고 이 정책 설계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댄다면 우리 교육은 분명 어제보다 밝은 내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는 정책이 학교 현장에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믿음과 응원으로 힘을 보태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